인간 이재명 기피 읽기, 네, 이번에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좀 준비를 했는데요. 뒤에 화면 보이시나요? 네, 청년이 읽은 인간 이재명이라고 해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자랑 잘 안 하는데요. 네, 자랑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인간 이재명을 보며 그의 어려웠던 삶이 정책으로 승화된 것이라는 것에 감동했다. 네, 이재명을 인간적으로 신뢰하지 않지만 일을 잘하니 그를 지지한다는 입장이었는데 그를 몰랐다. 조금씩 알게 되면서 사랑과 존경을 느낀다. 더 알고 싶다. 희망이 올라온다. 언론의 프레이밍 때문에 나름 배웠다는 50대인 나에게도 그가 부정적이었다. 부끄럽다. 나도 2차 가해자인가?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을 읽는 것이 조금 열풍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기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들이 많으신 편이기는 해요. 네. 근데 그건 그만큼 회자됐다는 건 뭔가 의미가 있다는 뜻이겠죠. 사실 계속해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 자리 제가 사회를 보고 있는데요. 한 인물에 대해서 스토리텔링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써진 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출생에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인간 이재명의 모든 것을 담은 이재명 서사의 정본이라고 일컬어지는데, 네, 대부분은 그 일컬어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정밀한 취재와 조사, 인터뷰를 통해서 완성된 어떤 스토리텔링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늘 말씀드리는데 한 명의 저자에 의해서 쓰여졌다기보다는 스토리텔링 컨텐츠 연구소에서 연구서처럼 쓰여졌기 때문에 진실에 더 닿으려는 노력이 돋보이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간 이재명 이 책을 읽고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네, 이렇게 더 이야기를 보태달라는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집단지성으로 이야기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조만간 좀 그런 늘어난 이야기까지 합쳐져서 또 하나의 책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북콘서트에는 청년의 시선을 빌려서 인간 이재명을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미 책을 읽은 분도 계시고 읽지 않은 분도 계실 텐데, 이 시대의 주역으로, 네,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은 과연 이 책을 어떻게 읽고 있는가, 함께, 네, 이야기를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렵게 보셨는데요. 청년도 아니고요, 청소년이십니다. 네, 더 젊은 이야기로 일부를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일부 패널은 셀럽이십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요. 네, 성함을 치면 검색이 돼요. 네, 더불어 청소년위원장 이정인 군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포럼 더불어 청소년에서 위원장 맡고 있는 이정인입니다. 여태 청소년 참정권을 위해서 좀 활동을 했었고요. 사실 활동을 시작한 지는 이제 거의 초등학교 딱지 떼고 제가 시작했으니까 한 6년 차 정도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좀 어엿한, 나이는 어리지만 어엿한 활동가입니다. 네, 어엿한 활동가고요. 6년 이상 활동을 이렇게 지속해 오신 거니까. 근데 사실 요즘에 좀 많은 분들이 알아보시죠. 왜 그런 거예요?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모 야당의 이제 대표께서 지금 대한민국의 청소년을 좀 갈라치게 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두 정당의 고3 당원을 나눠놓고 이제 어느 한 집단은 뭐라고 어느 한 집단은 그렇지 않고 거의 열등하다는 식의 발언을 좀 이어 나가셨고, 이에 대해서 또 저는 민주당의 고3으로서 좀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근데 많은 국민분들께서 이 주제에 많이 공감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적 관심도를 많이 높여주셨고, 그 덕분에 좀 제 이야기가 좀 사회 곳곳으로 많이 전파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매우 뿌듯하고요. 좀 이 자리를 빌어서 또 우리 청소년 참정권이 또 진보하고 또 이재명 후보가
또 이러한 역할에서 또 훌륭한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면서 오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자꾸 공손해지고 있어요, 제가. 뭐랄까, 쉽게 말 붙일 수 없을 것만 같은, 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네. 저 그 토론 영상도 좀 봤었는데요. 정말요? 네네네네. 어땠나요? 말씀을 되게 진솔하게 잘 하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근데 바쁘신 와중에 사실은 근데 이 책 이렇게 읽으실 수 있는 시간이 좀 여유가 되셨나요? 많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책이 저도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인기도 높고 뭐 저희 당 대표께서도 많이 읽고 거의 뭐 흐느꼈다는 정도로 네, 네. 많은 관심을 주셔서 저도 진짜 관심 있게 읽어보게 되었고요. 좀 내용을 보니까 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정책적인 면보다는 그분이 살아왔던 인생 스토리 그리고 에세이적인 관점에서 좀 많이 다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이 해왔던 정책이나 행보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인의 숙명이고요. 근데 우리가 그 관점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정말 사람 이재명, 인간 이재명으로서의 그 사람이 살아왔던 성장 스토리를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의 이런 인생 과정을 들으면서 우리가 그 후보를 좀 더 세밀하게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되게 긍정적으로 읽었던 것 같고요. 네, 이따가 이 세 번째 우리 요 판넬 세 번째에서도 다룰 내용이지만 오늘 아침에도 사실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왔습니다. 일하고 계세요? 네. 또 이른 아침 5시에 기상해서요. 7시에 택배 회사 물류센터에 갑니다. 대리점에 가서요. 11시 반 12시까지 지금 그 뭐 분류라면 분류고요. 또 하차라면 하차고 상차라면 상차고 열심히 짐을 나르다 왔고요. 네, 원래는 사실 이 시간에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그래도 오늘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인간 이재명 책 이 행사에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또 잠을 억지로 깨우고 함께 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주셔야겠습니다. 오늘도 일을 하고 오셨군요. 네, 좋습니다.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아주 오래 전은 아니에요, 여러분. 네, 하지만 네, 뭐 그 인물에 관련된 책은 정말 알려진 위인전 말고는 사실 저 별로 읽었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제 막 고3에서 이제 성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 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담긴 이 책을 읽으셨는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자, 그래서 제가 다섯 글자로 이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키워드를 좀 뽑아달라고 요청을 드렸었어요. 자, 한번 그러면은 이야기로 조금 진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멀어. 네, 맞아요. 학교가 네. 멀어라는 이건 키워드를 무슨 내용일까요? 그리고 이걸 처음으로 선택을 했었고요. 네네네. 이거 여기에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았고 사실 첫 내용이 사실 처음부터 이재명 후보가 초등학교 시절부터 언급되면서 6km나 되는 산길을 매일 그 초등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걸어 다녔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첫 구절을 보는 순간 사실 제 어릴 적 시절이 떠올랐어요. 저도 이제 초등학교를 시골에서 보냈었고요. 네. 제가 다닌 초등학교하고 저희 집하고의 거리는 한 3km 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저는 걸어 다니진 않았고 그래도 동네까지 그 스쿨버스가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산골짜기 학교여서요. 스쿨버스 왔다 갔다 했었는데 이게 사실 8시부터 한 8시 반까지만 운행을 해요. 더 이상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이 우리가 뭐 늦잠도 자고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네. 늦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네. 그 시간이 지나다 보면 사실 이제 더 이상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자전거를 열심히 밟든가 두 다리를 열심히 뛰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요. 뭐 사실 비단 학교에 늦는 청소년이 저만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시기쯤에 그 앞에 저희 하천 뭐 또랑이라고 하죠. 또랑 앞에 가보면 이미 버스 놓친 애들이 많이 서 있어요. 거기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같이 뭐 자전거를 타든지 뭐 걸어가든지 해서 뭐 학교까지 등교했던 기억이 제가 좀 떠올라서 처음에 좀 선택을 했었고요. 항상 학교에 도착하면 항상 1교시는 끝나 있었어요. 진짜요? 네, 한 40분 정도 소요됐다 보니까 학교까지 갈 때 걸어가거나 이렇게 맞아요. 하면 그러다 꽤 보니까 멀었네요. 그러다 보면은 사실 뭐 이재명 후보도 여기서 뭐 산길을 오르내리고 돌다리를 건너서 뭐 도착하면 배는 다 꺼지고 네.
기진맥진이었다 얘기하시는데 저희도 똑같이 가다 보면은 옆에 논밭 있으면 과일 하나씩 따서 뭐 먹었고요. 아, 진짜요? 또랑에서 물수제비도 떠보고 막 네. 그랬던 경험들이 있었는데 네네. 그래도 첫 구절부터 좀 음. 공감 가는 내용들이 좀 있었어서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그 확실히 그 책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기의 이야기와 한번 닮은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읽으셔서 그런지 뭔가 조금 더 가깝게 책을 읽은 자의 이야기들이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맞지는 말자라는 부분인데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이 구절을 꼽았던 이유가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이제 뭐 정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도 뭐 처음부터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시작했던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학교를 열심히 뭐 열심히는 아니어도 사실 재밌게 다니는 학생이었는데요. 중학교 때 이제 제가 중학교 한 2학년이 되고 나서 학교에서 체벌하는 쌤을 만났어요. 근데 뭐 체벌의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숙제를 내주시는데 요 반페이지 안에 오면 이제 뒤로 내보내서 그 요만한 드럼스틱이 있어요. 드럼채. 그러면 드럼채로 이 발바닥을 들어놓고 막 이렇게 후리시는 거예요. 이제. 아, 후린다. 네. 전문 용어. 네, 후리죠. 네. 후려버리죠. 네. 근데 그렇게 맞고 나면요, 진짜 거짓말처럼 발바닥에 그 뭐 진짜 물집이 엄청나게 막 크게 많이 엄청 잡혀요. 그러고 우리가 맞고 나서 이제 서 있기 위해서 다리를 땅에 닿잖아요. 그럼 이제 그 물집이 닿는 순간 바바박 터지는 겁니다. 발바닥에 발바닥, 잡힌 예. 물집이. 그러면 이제 양말이 다 젖어버려요 물집으로. 어. 그러면 집에 가서 그 물집이 터지고 나면 나는 우리 발바닥에 그런 껍데기들 있죠. 네네네. 껍데기들 다 뜯어내고요. 막 소독약 바르고 연고 네네. 바르고 그랬던 좀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것도 사실 뭔가 제가 정치를 해야겠다라기보단 진짜 학교에서 최소한 맞고는 살지 말아야겠다. 그게 친구가 아니라 더더욱 선생님한테는 사실 저한테 선생님이란 그런 존재였어요. 항상 뭐 잘못이 있어도 함께 보듬어주고 또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가치로 날 이끌어주는 스승이라는 생각을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었는데 제가 중학교 때 만났던 선생님은 내 발바닥에 물집을 만드는 사람, 내 양말을 그 물집에 물로 젖게 하는 사람, 내일 학교를 가기를 두렵게 만드는 사람. 어쩌면 제 머릿속에 그렇게 각인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뭔가 사회 참여 활동이라고 시작했던 게 이제 청소년 인권 보호 활동을 좀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정치 뉴스, 시사 뉴스, 사회 소식에 대해서 좀 많이 접했고 뭐 그러면서 이제 2017년, 16년에 있었던 그런 탄핵 정국에서 뭔가 저도 발언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가 좀 변화하는 걸 보면서 정치라는 게 아니면 국민이 사회에 참여한다는 게 정말 대통령을 바꿀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거를 제가 몸소 느꼈어요. 그 나이 때 느꼈고 이제 그때서야 제가 뭔가 사회가 긍정적으로 변화하는데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제가 원래는 민주당에 입당을 하려고 했었어요. 네, 원래부터 민주당에 입당을 하려고 했는데 네. 그건 나이가 안 되더라고요. 딱 이렇게 입당 원서를 들고 당사 앞에 갔는데 네. 얘는 뭐야? 야, 이런 눈빛으로 다 쳐다봐요. 그러면은 입당 원서를 가지고 이렇게 내면요. 저 그때도 중학생처럼은 안 보였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입당 본인도 원서 아시는군요. 알죠. 지금도 알고요. 그래서 입당 원서를 딱 내밀면요. 앞에 써 있는 거예요. 2003년생. 왜냐면 저는 이제서야 입당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됐거든요. 근데 그 시절에 안 됐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입당은 거절을 당했고요. 당연 현행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시기쯤에 우리 이제 그러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우리 청소년끼리라도 우리만의 조직을 만들어 보자 해서 더불어 청소년이라는 조직이 그때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현실에서 본인이 겪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뭔가 조금 더 진정성 있게 계속 진행이 되면 사회나 뭔가 지금의 이 현실을 바꿔놓는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기도 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네. 저는 뭐 했죠?
보시는 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판넬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판넬은 국민을 닮은이란 키워드를 뽑으셨는데요. 어떤 책,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느끼셨나요? 저는 사실 이재명은 소년 노동자였고 그 네. 프레스에 팔이 끼어서 장애를 입었다라는 그 나오죠, 네, 책에도. 그 뉴스 네. 책에도 나오고요. 네. 뉴스로도 접했고요. 그게 사실 좀 머릿속에 많이 각인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사실 비슷한 또래에서 지금 이 시기의 또래에서는 지금 뭐 겪기가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 청소년 그다음에 우리 아동과 좀 사실 다르면서 닮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시대가 네. 좀 변했고 인권에 대한 부분들이 그렇죠. 네, 그때랑은. 그래서 사실 국민을 닮았다라고 표현하기에는 저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에도 정말 택배 회사에서 상하차를 띄고 왔고요. 당장 오늘이 지나면 집에 가서 내일 아침에도 상하차를 띄러 가야 합니다. 아침 7시에. 근데 사실 뭐 이거는 제가 한 번도 뭐 바깥에서 얘기한 적은 없는 저희 집 뭐 가정사의 문제기도 한데요. 코로나19가 우리 전 세계를 강타했고 뭐 사실 여러 분야에 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으신 맞아요. 분들이 많으셨죠. 사실 네. 뭐 저희 집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여기가 지금 사당동이잖아요. 흑석동인가요? 흑석동이죠. 네, 네. 옆이죠, 바로. 네. 동작구. 여기 흑석동 청맥살롱 바로 뒤로 가면요. 그 저기 흑석역 앞에 6016번 버스 공항 버스가 있어요. 그 저희 아버지가 버스를 모시거든요. 공항 버스를 모시는데 그게 저기 남부 터미널부터 인천공항까지 가는 버스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 버스를 모시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항이 문을 닫았죠. 공항이 2년 가까이 문을 닫으면서 저희 아버지도 뭐 지금까지 출근을 못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 당장 그렇다고 아버지가 뭐 잠깐 직장에 안 다니신다고 막 생계가 뭐 엄청 위험할 정도는 아닙니다. 근데 뭐 저도 첫째기도 하고요. 그 뻔히 집안 사정이 다 보이는 거예요. 뭔가 뭐 돈 필요할 때 말 한 번 하기도 너무 막 미안한 마음도 있고 왜냐면 우리 집 어려운 게 뻔히 보이는데 사실 대학 등록금 그 예치금이죠. 예치금 넣을 때도 좀 죄송했어요. 그래서 절반 정도는 제가 그 상하차 했던 걸로 좀 내기도 했었는데요. 좀 첫째여서 그런진 몰라도 좀 내가 좀 우리 부모님한테 부담은 주지 말자 이랬던 생각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뭐 안 해본 알바가 거의 없습니다. 뭐 진짜 백화점에서 주차장 알바부터요. 저는 공장에서도 일해봤어요. 저는 이제 우리 이재명 후보는 막 프레스 이런 기계 공장이었는데 저는 어묵 공장에서 일했거든요. 어묵 공장에서 그 물건 나르고 그 자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술에 막 그런 거 끌고 그런 역할을 했었었는데 참 이재명 후보하고 이런 점에서는 저도 좀 닮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저도 한 사람의 국민이고요. 또 저를 닮은 이재명 후보가 있고요. 결국에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저를 비롯한 또 여러 국민을 많이 닮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나 해서 요 구절에서는 우리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닮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닮았다는 부분에서 뭔가 희망을 읽으셨나 봐요. 어쨌든 이재명 후보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에는 지금의 대통령 후보까지 있는 엄청난 성장과 발전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저랑 비슷한 처지를 겪어가는 우리 사람들의 희망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정말 그런 유년기를 보낸 만큼 또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 나이에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특성화고에서 현장 실습을 나가는 우리 청소년들도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께서도 사실 이 특성화고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 대책도 많이 발표하셨고요. 소년 노동자로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정말 정확한 희망이 되려면 소년 노동자 이재명이 우리 지금의 소년 노동자를 더 챙겨야 한다. 그래야 희망이 될 수 있고 희망이 빛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말을 보탤 게 없어서요. 제가 뭐 이렇게 진행해도 되나 싶어지긴 합니다. 네. 자, 그 다음 판넬 넘길게요.
마지막으로 던져주신 키워드는 젊게 통하는 이라는 부분이네요. 사실 지금 뭐 대통령 선거하고 연관지어서 얘기해 보자면 이제 결국에는 우리 이번 대선의 승리를 좌지우지하는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사실 10대부터 30대 청년들이 거의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MZ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맞아요. MZ 세대. 네, 뭐 사실 그 모 야당에서는 청년위원장이 60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네, 그 MZ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사실 양 후보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MZ 세대를 모두 포함해서 같이 표를 결집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후보가 당사자와 얼마나 닮아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 좀 그 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여기서부터 좀 열심히 메모를 하시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디 가서 이 MZ 세대의 이야기를 직접 듣습니까? 네. 후보가 결국엔 MZ 세대와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그들을 닮아서 그들 안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소통이 아니다. 닮아야 된다. 네. 네. 명언이 막 나오겠는데요. 결국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도 좀 배우고 싶어요. 도대체 MZ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는가는 사실은 비단 이 뭐 대통령 후보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기성세대들이 갖고 획득해야만 하는 열쇠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MZ 세대가요. 사실 뭔가 하나의 집단으로 분류될 수는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MZ 세대 같은 경우엔 개인적으로 각 자신의 관심 분야에 맞춰서 너무나도 사회 다분야적으로 좀 그들만이 스스로 뭉치고 헤쳤다가 다시 뭉치고 이런 문화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고 지금도 그러고 있기 때문에 후보가 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들에 맞춰서 스며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꾸준히 해왔었고요. 근데 우리 이재명 후보의 뭐 이번 대선 공약이나 여태까지 해왔던 행보를 보면요, 무상 교복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그게 당사자에게 스며들 수 있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번 후보 시절에도 청년 기본주택을 공약으로 하셨고요. 청년 기본대출 시리즈를 발표하시면서 청년을 직접 챙기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이와 다시 별개로 우리 당 선대위에서도 청년 조직이 3개나 됩니다. 그런 만큼 그래요? 노력하고 있다. 네, 그런 만큼 우리 후보가 20대, 30대, 그다음에 그 더불어서 우리 10대까지도 많이 지지세를 확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 세대의 이슈에 대해서 많이 공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저 근데 이 시점에서 궁금한 게 혹시 진짜 후보자님 만난 적 있으세요? 만났었고요. 그 얼마 전에 사실 그 종로에서 그 청년 간담회가 있었어요. 청년 간담회에 참석해서 아무나 가도 되는 거예요? 아마 그게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는 뭐 운 좋게 참석 기회를 얻어서 가서 후보님께 제가 발언 드렸던 내용이 이제 피선거권에 대해서 청소년과 청년은 지금 피선거권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사자,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당사자를 닮아야 한다고, 그래야만 그들의 공약을 가져올 수 있고 그들을 챙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당사자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사자 정치인을 육성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현행 피선거권 제도가 만 26세에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제도의 좀 불합리성을 제가 제안드렸었고, 후보께서도 이거는 너무 부당한 차별이다라고 공감해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사실 청년과 많이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전 이런 모습이 지금 젊게 통하는 후보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해서 마지막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오, 좋습니다. 그 정인군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떠올랐던 것들을 5글자로 해서 이렇게 5가지 키워드를 마련해 주셨어요. 젊게 통하는, 그렇죠? 국민을 닮은, 그리고 아까 맞지는 말자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학교가 멀어까지. 네. 아마 개인적인 이야기에서부터 뭐 그 이재명 후보자를 지지하는 어떤 정인군의 생각 같은 경우도 들어볼 수 있었고, 우리가 그동안 좀 알지 못했던 정책적인 면에서도 많은 부분을 읽어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근데 그 또래 친구들 만나면 이런 얘기 하세요? 하면 약간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말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요. 그래요?
사실 정치라는 컨텐츠 자체가 학교에서 막 주류적으로 소비되는 컨텐츠는 아닙니다.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정말 그 청소년들의 정치 관심도 그다음에 그 관한 효능도도 굉장히 올라가고 있고요. 청소년의 시사 관심도 또한 너무나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학교나 학교 사회 내에서 정치를 논한다는 것은 약간 좀 불문율에 가까운데요. 네, 불문율에 가까운데 이렇게 우리 계속 청소년 잠장권이 확대되고 비선거권이 낮아지고 이렇게 청소년들이 스스로 시사에 관심을 찾기 시작한다면 참 멀지 않은 미래에서는 학교에서도 정치적인 토론이 활발하게 오갈 수 있는 네. 네, 그런 현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되게 준비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른이 되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갑자기 선거를 하고 투표를 할 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누군지도 모르겠고 사실 저는 그랬던 기억이 있긴 있거든요. 사실 그죠. 이게 만 18세, 19세까지는 정말 뭐 선거권도 없고 투표권도 없으면 굉장히 애취금 많이 하잖아요. 예, 관심도 안 갖게 맞아요. 되고.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면요, 이제 선거권이 생기고 투표권이 생기면 우리가 갑자기 너무나도 성숙한 어른을 바라는 것 같아요. 너는 이제는 20살이 됐으니까, 뭐 21살이 됐으니까, 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넌 정말 현명하고 신중하고, 뭐 정말 판단력 있게 너는 후보를 선출해야 되고, 너는 공약집을 하나하나 다 봐야 되고, 왜냐면 19살까지는 정치 얘기가 정말 불문율이었다가 20살 되자마자 우리 사회가 너무 성숙한 어른만을 바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는 굉장한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이전부터 우리가 사실 정치 교육은 학교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개인적으로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들을 사실 학교 교육과정 내에 넣었으면 좋겠는데, 네, 뭐 이거는 정말 뭐 진짜 좀 먼 미래 얘기 같고요. 그래도 이재명 후보께서도 청소년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셨으니까 뭐 조만간 긍정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조만간 인간 네 말씀하시죠. 인간 이재용인 이렇게 책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네, 써주실 거죠? 아, 네네네네. 진짜 뭔가 그 너무 당차서 사실은 진짜 제가 농담이 아니라 많이 배운다고 얘기 드리는 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뭐 6년 이상의 실천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대단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마 오늘 이 책을 읽은 것도 또한 정인군에게는 어떤 자양분이 될까? 사실 그런 기대가 좀 되기는 해요. 네. 저도 사실 이재명이라는 후보를 그냥 막연하게만 그냥 정치인 뭐 아니면 민주당의 성남시장 아니면 민주당 경기도지사로만 네 그냥 그렇게만 알고 있다가 이제 우리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나서 좀 구체적으로 찾아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인간 이재명이라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느낀 한마디는 저는 이재명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네, 많은 사람들이 책을 보고 뭐 사실 우리 후보가 네. 좀 불행한 과거를 겪었다라고 뭐 생각할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네. 저는 반대로 이재명은 행복한 사람이었다라고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요. 사실 이재명 후보가 유년기부터 뭐 성남시장 지금까지 겪었던 이 수많은 경험들은요. 이 경험의 산물이 될 거고요. 책 속에서 나왔던 우리 뭐 167페이지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타협을 시작합니다. 네, 타협을 시작하고 그다음에 우리 성일학원에서 원장님을 만났고 그다음에 이 어머니가 이제 그 운영하시는 화장실의 경험을 통해서 사실 이런 좋은 인연과 나빴던 수치스러웠던 이 경험들이 사실은 이재명 후보를 지금의 자리를 만드는데 더욱더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은 행복한 사람이었다.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네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바쁜 행보가 이재명 후보만큼이나 이정인 군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또 다른 자리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좀 끝인사를 부탁드려야 될 시간입니다. 네, 그 인간 이재명이라는 책이요. 저도 사실 처음에는 뭐 막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니까 읽어보기 전까지는 뭐 그냥 뭐 관련 에세이 정도에 불과하겠지라고만 생각했었는데요. 정말 후보가 지금까지 성장해왔던 내용, 그 다음에 그거 관련해서 우리가 들을 수 없었던 에피소드까지 결국에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뭐 남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나라의 국정을 이끌어갈 대통령 후보고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많이 앞으로
많이 봐야 될 사람이니까 네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이 읽은 인간 이재명 2부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요 함께 하실 이야기 손님들이 많으세요. 네, 세 분이나 되시는데요. 먼저 그 인간 이재명을 읽은 청년들을 만나볼 텐데 소개는 각자 셀프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소개를 먼저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재학 중인 20학번 유희민이라고 합니다. 저 또 공부하는 건가요? 약간 네, 좋아요. 그 다음에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선 직장에 다니고 있는 정누리라고 합니다. 먼저 3D 프린팅이랑 조형물을 결합한 독특한 제조업에서 다니고 있고요. 그 이외에 오마이뉴스에서 새둥지 자취생 일기라는 연재를 해서 작년에 이달의 뉴스 게릴라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열심히 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광주과학기술원에 재학하고 있는 류현석이라고 합니다. 전공은 전기전자 컴퓨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 20대이신 건가 보다. 그죠? 네. 좋습니다. 네. 얼마 차이 안 나요. 네. 크게 웃으셔도 돼요. 비웃으셔도 돼요. 네. 약간 공부를 아까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동년배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즐겁게 한번 수다를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10대 청소년의 시선을 빌려서 인간 이재명을 읽어봤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보셨잖아요. 그렇죠? 1부 이정인 군과의 토크 어떻게 보셨나요, 누리님? 사실 저희는 이제 청년으로 나온 거니까 뭔가 이제 청소년의 위치에서 말씀하신 것보다 뭔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네. 부담을 많이 주고 가셔서 지금 좀 약간 걱정이 됩니다. 아, 그러세요?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희민님은? 뭐 저도 똑같아요. 너무 앞에서 달변이어갖고 제가 너무 부담이 되네요.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번에는 조금 20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조금 솔직담백하게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책을 다 읽으셨죠? 세 분. 네, 읽으셨어요. 네. 그 형식적인 측면에서 이 책에 대한 호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요. 다들 뭐 좋았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해주시는데, 이제 앞에서는 그러시는데 뒤에서는 이 책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솔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첫인상에 관해서 좀 편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민님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표지만 갖고 한번 볼게요. 앞면 표지는 일반적인 자서전 같이 그렇게 딱딱한 느낌이 아니라 뭔가 인간성을 강조한 느낌이 들어서 책장을 펼치기가 굉장히 부담 없고 쉬웠던 것 같아요. 뒷면에는 약간 좀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표지 자체만으로는 열어보기 편안한 그런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표지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처음에 이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지인의 추천으로 한번 읽어보라고 해서 읽게 됐는데 막상 책 내용이 좀 이제 되게 유연하고 스토리텔링이 잘 돼서 깔끔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되게 이제 쉽게 읽을 수 있었는데 다만 좀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무래도 작가분이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님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책 내용이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선 후보님의 이제 이게 좀 호의적으로 쓰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책 내용을 쭉 읽어보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안 썼어도 이제 이재명님의 이제 인품과 성격을 충분히 잘 표현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표지가 그 사진 화질이 왜 이럴까? 화질이. 네, 왜냐면은 사실 3D 보통 프린팅 하셔서 그런 건가? 일을 또 그쪽에 종사하시니까. 네. 사실 이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네. 시기에 나오는 책이면은 네. 막 어떤 사람들은 200~300장씩 메이크업하고 네네. 옷 막 좋은 거 입고 네. 찍은 다음에 막 포토샵도 10시간씩 하고 그러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는 후보의 사진이라기에는 되게 자그마하게 네. 나와 있고 음. 그래서 왜 하필 이렇게 중요한 책에 이런 사진을 실었을까? 그것도 표지로. 그 고민이 약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을 다 읽고 나니까 이 사진만큼 이 책의 내용을 함축할 수 있는 사진이 없다라는 생각이 약간 들었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찾아보니까 2017년에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하실 때 자기가 어렸을 때 일했던 오리엔트 공장에서 어머니의 휠체어를 끌고 올라가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었을 때 사진이더라고요. 네. 그 책의 내용을 어떻게 보면 함축할 수 있는 한 순간의 사진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또 더불어서 뭔가 책을 내겠다고 표지를 거창하게 찍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했던 순간을 꼽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 후보의 성향을 잘 나타내는 그런 방식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 3D 프린팅 종사자이며 언론인이셔서 네, 그에 적합하게 표지 이미지에 대해서 평을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아 그리고 또 저는 궁금한 게 혹시 그 인물에 관련된 이런 스토리텔링 책을 그 전에도 좀 읽어보신 게 있으세요? 읽어본 거는 위인전밖에 없는데요. 그러세요? 네. 네, 위인전밖에 읽은 게 없어서. 아 뭔가 공부를 잘한 사람이어서 그렇지 저렇게만 말해도 뭔가 겸손 같아요. 아니에요. 좋습니다. 근데 그러면 책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세 분 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어요. 뭐 표지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네, 뭐 표사가 좀 마음에 안 들었다는 의견도 있었고, 그렇죠? 이 책이 약간 어떻게 그래도 유연하게 잘 읽혔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책의 제목을 바꾼다면, 이 책의 부제를 정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나 좀 궁금하거든요. 네, 누리님부터 할까요? 처음에는 어린 소년공 이재명의 일기 그런 것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이 직설적인 단어 하나가 정면승부 이재명. 정면승부 이재명. 네. 인간 이재명 말고. 네. 네. 왜냐면은 사실 이제 선생님한테 뭔가 부당하게 뺨을 27대를 맞거나 그런 경우에 보통 다른 학생들은 좀 타협을 볼 수도 있거든요. 바로 빌어요. 네. 네. 잘못했다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손바닥으로 대신하면 안 되냐 그런 말도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죠. 네. 뭐 세대만 때려달라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좀 깎아달라고 하거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든 그 어린 아이가 뺨 27대를 모두 맞는거나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뭔가 이 꾸중 같은 거에도 다른 자녀들은 네 하면서 일단은 따르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부조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맞더라도 얘기를 하는 그런 모든 정면 승부의 일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의 일상을 딱 하나로 얘기를 하자면은 정면 승부 이재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면 승부 이재명. 네.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자, 희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뭔가 시궁창에서 빠져나온 한 인간을 보는 것 같아서 저라면 이 책의 제목을 아마 99%의 불가능에서 1%의 가능성을 이라고 부제를 정했을 것 같아요. 부제 자체는. 저는 시궁창이 나오는 줄 알고 네. 괜찮을 뻔했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네. 그게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 후보의 어린 시절을 보면 절대 좋았던 거 아니잖아요. 진짜 가난하고 소년공으로 일해야 될 정도로 돈이 부족하고 했던 그런 생활에서 이제 대선 후보까지 올라온 이런 이재명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떠오른 말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99%의 불가능에서 1%의 가능성을 찾아낸 사람이라는 생각밖에는. 부제로는 괜찮겠네요. 그렇죠? 어렵다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부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현성님은 어떠셨어요? 많은 생각을 한 결과 인간 이재명 외에 더 나은 제목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요? 네네네. 왜냐면 이미 충분히 작가분이 되게 훌륭한 이제 제목을 지어주신 것 같고 그리고 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제일 적합하다고 보고 있고 부제로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제 어떻게든 한다 이런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게 아니었던 게 있어요. 과정 중에서는 분명히. 근데 그런 걸 통해서 되게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좀 어휘가 좀 유치할 수 있지만 어떻게든 한다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약간 좀 비슷한 지점들이 있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든 한다에 대한 뭐 정면 승부도 있고, 그렇죠. 불가능에서부터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서 인간 이재명. 네, 책에 대해서 어떻게 읽으셨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힌트를 제가 얻어갈 수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가 그 소감에 대한 한 줄 평을 미리 좀 요청드렸어요. 네. 인간 이재명을 읽은 소감을 좀 미리 받아봤는데, 그 한 줄 평을 이렇게 써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것을 누가 쓴 한 줄 평인지 잘 몰라요. 네. 하나씩 보면은 자기가 이렇게 주신 거면은 직접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청년이 읽은 인간 이재명. 네. 자, 일단 재밌었다. 누가 해주신 거죠? 아, 좋아요. 일단 접니다. 네. 일단 재밌었어요, 책이. 스토리텔링이 되게 잘 나와 있었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리고 되게 구성이 매끄러웠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층이라도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근데 다만 이제 여기서 아까 말했다시피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너무 좀 호의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나. 좀 그러지 않아서도 충분히 잘 보여줄 수 있는데 이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높은 시민 의식이 있잖아요. 높은 시민 의식은 법이나 조직 또는 이제 사회에 있어서 정면 충돌을 종종 하게 돼요. 이재명도 그런 사람이고, 다만 근데 놀랐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책에서 읽어봤던 이재명이 했던 것들 중에서는 그런 것과 이제 정면으로 충돌해서 그걸 해결하더라고요. 어떻게든 타돌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너무 재밌었어요, 책이. 전체적으로 재밌었다. 그래서 일단 재밌었다. 이렇게 한 줄평을 주셨네요. 그리고 한 줄평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려주셨는데 재밌어요. 약간 처음부터 호감은 없었던 것 같네요. 네, 저 이런 솔직함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자, 인간 이재명은 엘리베이터이다. 자, 어떤 분? 아, 네, 좋아요. 네, 이 책을 읽고 그 엘리베이터라는 단어가 계속 생각이 났는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9층에 있던 집무실을 2층으로 내린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270페이지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 대신 9층에는 북카페를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시민들한테 이제 하늘을 볼 수 있는 뷰를 선물을 해준 거죠. 사실 구조에 원래 일반 사람들 같으면은 따르는 게 편하잖아요. 근데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거는 바꾸고 재설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의 어른들이라면은 내가 꼭대기까지 힘들게 올라왔으니까 너도 좀 힘들게 올라와 봐라고 말을 하는 게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보통 심리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이재명은 굉장히 이제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너희가 하늘이 궁금하면은 직접 올라와서 봐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의 소감을 엘리베이터라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면들이 책에 많이 잘 드러나 있나요? 네, 여기도 보면은 인상 깊었던 게 네. 270페이지에 성남시의 1호 머슴 이재명은 첫 출근을 했다. 시장 전용 엘리베이터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런 것이 왜 필요하지? 신기했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사람은 시장과 시민을 구분하려고 하지 않고, 만약에 나한테 엘리베이터라는 수단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도 쓸 수 있도록 그 전용이라는 단어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줄의 단조에서 엘리베이터라는 것들이 명제로 등장하니까 좀 신기하고 재밌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번에 청년이 읽은 인간 이재명. 과거는 사람의 본성을 비추고 현재는 과거를 미래로 비춘다. 말이 어려운데 그냥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그냥 느낀 점이에요. 이 책이 이재명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과거 시절과 이재명의 현재 정치인으로서의 삶을 모두 보여주는 그런 책이잖아요. 이재명의 과거와 이재명의 현재를 보면서 저는 그 둘에서 이재명의 미래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른들 말로는 예전에 되게 힘들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재명의 어린 시절을 보면 힘든 걸 넘어서서 그냥 지옥에 가깝지 않았나. 약간 그렇죠. 그쵸.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 못 살죠. 그쵸. 그렇게 살려고 그러면 절대 지금 절대 반대. 절대 못 살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 사람이 무뎌지고 이렇게 순종적으로 되게 되잖아요. 근데도 이재명은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악착같이 뻗딩겼잖아요. 그게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웬만한 인내심이나 웬만한 그런 성실성이 없으면 그런 거 그렇게 막 반항하고 그런 건 불가능한데, 그런데도 마음에 둔 일은 꼭 달성하고 내가 이게 옳다고 믿으면 끝까지 실행해 나가는 그 모습이, 그리고 그렇게 힘든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더 힘든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 과거의 이재명에서 따뜻한 마음씨,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 이런 걸 느꼈어요. 그리고 현재의 이재명에서는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 근데 가능성이 보이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상주의와 현실주의를 섞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제가 이재명에게 느낀 거는, 이 사람 가능한 한 안에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모두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에서 병원을 설립하려고 주민 발의 조례를 이용해 갖고 병원을 세우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지사, 보통 아무것도 못 한다고 생각하는 자리지만 거기서 꾸역꾸역 할 일을 찾아내잖아요. 저는 그 모습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원칙주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례를 깨려고 하는 그런 똘끼도 보였어요. 그래서 이재명의 이런 과거의 본성과, 그러니까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인내력 있게 모든 걸 해결하려는 그런 본성과 이재명의 어떤 원칙주의 플러스 똘끼, 이런 게 합쳐져서 그려질 수 있는 미래는 저는 결코 나쁠 수가 없다고 봐요. 네. 그래요. 이 책을 보고 그렇게 느끼셨어요? 네, 이 책을 보고 그런 느낌이 그냥 팍 들었어요. 아 진짜. 네. 아 그렇구나. 뭐 세 분도 이렇게 자기만의 독법으로 이 책을 좀 잘 읽어주시고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이제 전체적인 소감에 대한 것들은 이해를 들었는데 가장 인상적인 구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성우님께서 낭독을 해주실 거예요. 그래서 대독을 해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이어나가 볼 텐데요. 아버지는 번번이 그를 절망에 빠뜨렸다. 이번에도 학원비 때문에 아버지에게 야단을 맞은 이재명은 공부를 그만두려 했다. 학원비도 안 주려고 하는 아버지가 대학에 보내줄 리가 없었다. 어차피 대학에 가지 못한다면 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해봐야 소용도 없었다. 아예 공부를 집어치우려던 그를 잡아준 것은 김창구 선생이었다. 김창구 선생은 대입 단과학원인 성일학원의 원장이었다. 이재명은 다른 과목은 독학으로도 따라갈 자신이 있었지만 영어와 수학은 도저히 자신이 없었다. 그래서 영어와 수학 두 과목을 등록한 단과학원이 성일학원이었다. 아버지에게 더는 학원비를 달라고 손을 내밀지 않기로 작정한 이재명은 2달을 다닌 학원에 그만 다니겠다고 했다. 김창구 원장은 그를 불러 이유를 물었다. 돈이 없습니다. 이재명은 솔직하게 말했다. 아버지에게 더는 학원비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 그럼 돈 내지 말고 다녀. 이재명은 자기가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아 김창구 원장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김창구 원장은 다시 말했다. 그냥 다니라고. 왜요? 왜? 너 공부하고 싶잖아. 네. 그럼 공부를 해야지. 김창구 선생은 한 발 더 나가 그의 동생 재문이도 학원에 그냥 다녀도 좋다고 했다. 성일학원에서 무료로 공부하는 가난한 학생이 여럿이라는 걸 이재명은 나중에 알았다.
재명이 넌 공부해야 될 놈이야. 넌 달라. 세상에는 이런 선생님도 있었다. 김창구 선생은 아버지로부터도 단 한 번 들어보지 못한 말을 이재명에게 해주었다. 이재명은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 수 없었다. 90페이지에서 91페이지를 택한 분은 네, 누리 씨예요. 네. 이 구절이 왜 가장 인상적이었을까요? 인터넷에 보면은 뭐 이재명은 뭐 독불 장군이다, 뭐 혼자서 다 하려고 한다라는 의견을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지 않는 게 이재명은 어릴 때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위기를 타파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뭐 지금 말씀드린 뭐 김창구 원장님, 뭐 약사, 뭐 다른 친구들, 뭐 등등. 근데 사실 자기가 이렇게 위기인 순간에 어른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아무래도 이제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입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 잘못을 한번 저지르거나 하면은 되게 마음이 철렁해요. 근데 그럴 때 이제 상사분들이 말해주신 것 중에 가장 도움이 된 게 괜찮아. 그러니까 신입인 거지. 신입은 그러라고 돈 받는 거야. 라고 말씀을 진짜 어떻게 보면은 허심탄회하게 해주실 때 정말 이게 도움이 됐고 그리고 또 내가 나중에 좀 경력이 쌓인다면은 신입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른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그렇게 마음의 한 구석에 이렇게 각인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세우는 청년들을 위한 공약이나 아니면 청소년들을 위한 공약들도 다 이러한 경험이 기반이 된 이 실천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고요. 그만큼 이제 어른들의 작은 관심, 그게 또 이제 국가에 적용되면은 그게 복지다. 복지의 기본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사각지대에 대한 따뜻한 관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목을 꼽게 되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겪은 부분들이 약간 긍정적으로 이렇게 뭔가 승화되는 지점들이 있으니까 아마도 그런 면에서 좀 누리님이 그렇게 느끼지 않으셨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는 마지막 달 월급 5만 3천 원을 받아 4천 원을 빙땅 치고 4만 9천 원만 아버지에게 가져다 주었다. 아버지는 그에게 한 달 용돈과 차비, 학원비로 2,300원을 주었다. 그는 미리 4천 원을 빙땅 치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문제집을 사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차비가 부족해서 그는 학원에 갈 때는 걸어서 가고 올 때만 버스를 탔다. 학생용 회수권은 쌌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고 학원에 다니는 그와 같은 소년공들은 일반 요금을 내야만 했다. 공장을 그만두는 날도 몸은 여전히 아팠다. 특히 부어오르던 코끝이 아예 골무면서 한쪽 콧구멍을 막았다. 남은 한쪽 코로 숨을 쉬려니 답답하고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않았다. 수원에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 가서 검정고시 원서를 내려면 도장이 있어야 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그의 도장은 보이지 않고 재영형과 재선형의 도장만 있었다. 지금까지 남의 이름으로만 공장에 다녀서 고입 검정고시를 보느라 재작년에 새긴 그의 도장은 그동안 쓸 일이 없었다. 도장을 새로 새기려면 1,000원이었다.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던 그는 발을 동동 굴렀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꼬깃꼬깃 접어서 감춰두었던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주었다. 이재명은 차마 어머니의 비상금을 축낼 수가 없었다. 국리 끝에 재영형의 도장을 연필칼로 살살 고쳤다. 이재영의 영자를 명자처럼 보이게 이응을 미음처럼 조심스럽게 파냈다. 마지막 글자를 조금 흐리게 찍어보니 비슷했다. 그는 재영형의 도장과 재선형의 도장을 가지고 원서를 받으러 수원에 있는 경기도 교육청에 갔다. 재명은 올해 대입 검정고시를 같이 보기로 한 재선형의 원서도 함께 받았다. 그는 형인 재선의 원서를 자기 거보다 먼저 받았다. 재선형의 번호는 66번, 그의 번호는 67번이었다. 자, 그 다음에 96페이지에서 98페이지를 골라주셨어요. 어떤 분이시죠?
98페이지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월급 53,000원을 받아서 이제 미리 4,000원을 삥땅을 쳤다는 게. 근데 이게 사실 그냥 삥땅을 친 것도 아니라 아주 무서운 압박 아래에서 삥땅을 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이걸 보고 느꼈던 게 깡따구도 있다도 느꼈지만 어떻게 보면은 영악해요. 영리하고. 근데 저는 이걸 되게 좋게 봤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모든 걸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올바름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쓸 수 있는 모든 걸 다 써야 된다 생각을 해요.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었던 이재명의 성격이 바로 이런 점이에요. 그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자기가 믿는 올바른 걸 실천하기 위해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비열한 수도 사용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결과가 정말 중요하다고 보는데 내재된 본성은 결국에 이제 올바름을 향해서, 왜냐면 공부를 해서 일단 대학을 가야 좋은 걸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점점 호감이 생기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구절을 가장 인상적이었다라고 꼽아주셨어요. 그렇죠? 네, 뭔가 그 어떤 옳은 것을 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네, 결국에는 옳은 길로 가려고 했던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존중 같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좀 더 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은 그런데 이제 그런 길로 가다가 잘못됨을 행할 수가 있어요.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순간 이걸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그게 바로 이제 위에 있는 사람의 책임이고 위에 있는 사람의 판단인 거죠. 근데 이재명의 그런 판단들을 지금까지 봤을 때 이제 이걸 다르게 바꿔서 말하면 행정력 이걸 봤을 때 되게 좋았어요. 되게 좋았고 충분히 다 되게 지금 행정력 자체는 원탑이다 이런 평가 듣잖아요. 그만큼 뛰어난 판단, 뛰어난 생각, 뛰어난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시간은 흘러 그저께 사법시험 2차 발표가 있었다. 수많은 선배들이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다. 그 속에 2차 시험은 한 과목밖에 보지 못한 못난 이 몸이 처량히 울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내년에는 시험을 꼭 통과해야 하는 당위 속에서 가장 방대한 분량의 민법을 어쩌다 한번 훑어보고 기가 질렸는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게 책을 보기조차 싫은 이 처참한 현실을 어이할꼬 헌법, 민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행정법, 게다가 국민윤리라는 엄청난 교과목 속에서도 가장 방대한 분량을 자랑하는 민법이 날 꾹 눌리게 한다. 이재명이 그나마 자신 있는 과목은 민사소송법이었다. 상법도 그가 좋아하는 과목이어서 겁나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민법이었다. 재미가 없는 데다 방대하기까지 했다. 하루 150페이지씩 보아 나가도 꼬박 20일이 걸리는 분량이었다. 아무리 궁리해봐도 공부에 왕도는 없었다. 하루에 150페이지씩 떼어나가기로 작정하고 그는 최강의 상대인 민법에 달려들었다. 공부란 의식 없는 황소처럼 아둔하게 하는 것이다. 결코 한 숟가락에 배부를 생각일랑 말고 한 숟가락 떠서 꼭꼭 씹어 소화시키고 천천히 내실을 기해가는 것이 현명하리라. 세상에 무슨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더냐.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 속에 씨는 발아하고 그것이 풍상에 흔들리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열매는 열리는 것이다. 이재명 일기 1984년 9월 15일. 네, 이 구절이 가장 인상 깊었던 이유는 희민 씨 어떤 걸까요? 일단 공부에 관한 거죠. 그래서 네. 작아져요. 아니 잠깐. 공부는 어떻게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태어날까요? 교과서 열심히 보고 공부하면 돼요. 너무했다. 일단 이거는 솔직히 막 이재명의 정책이나 이재명 뭐 정치 이런 거대한 어떤 거창한 그런 거에 관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자신의 문제를 너무 잘 터치해줬어요. 이 구절이. 대학교를 오면서 가는 길이 막막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갖고 무기력하고 그래갖고 노력도 사실 안 하게 되거든요. 무기력하면. 잠깐만. 끊어가게 되네요. 노력을 안 했는데 서울대예요? 대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대학교 들어와서. 나서. 그때까지는 그래도 목표가 있어서. 그렇죠. 일생의 목표가 서울대였는데. 네.
들어가고 나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더 공부해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들고 무기력해갖고 노력을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자기 일기에다가 쓴 이 내용이 저한테는 약간 좀 쓴 한약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이 조언을 내가 흘려듣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 거를 나도 똑같이 실천해야겠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 구절에서. 저도 그거 공감하고 싶네요. 그렇죠?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탁 놓아버리는 그 순간에 약간 그런 것들 잘 모르겠어요. 많이들 웃으시네. 잘 모르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네, 좋아요. 인간 이재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다들 인상 깊은 구절이 역시 책을 읽는다는 것이 독서라는 것이 각자 자신의 이야기로부터 비롯되는구나. 저는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 북콘서트 주제가 사실은 청년의 시선으로 읽는 만큼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사실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좀 솔직하게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은 도대체 이 전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인간 이재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조금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조언을 해주셔도 더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요즘의 관심사랑 연관시켜서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올해 경기도에서 청년이라고 100만 원을 줬거든요. 받으셨어요? 네. 아,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4분기에 25만 원씩 나오다가 이번 해에만 100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받고는 약간 사실 찜찜했어요. 왜냐면은 세상에 공짜 없다고. 네네네. 공짜 없. 네. 이거를 내가 받아도 되나? 왜 주지? 이게 포퓰리즘인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바로 그냥 꽂아주니까. 네. 넘어가지 않겠다. 근데 이거를 이 책을 읽고 나니까 여기 50페이지에 팔이 부러졌는데도 일당을 받기 위해서 400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출근을 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부상을 당했으면은 쉬어도 원래 70%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말해주는 어른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살던 그때 시대의 사람들은 사실 자기가 일한 만큼 벌고 어떻게 보면은 일한 만큼도 못 버는 세대였잖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저는 지금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10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러한 정책이 포퓰리즘이 아니라 이재명이 어린 시절에 소년공으로서 팔이 부러졌는데도 돈을 벌기 위해서 나갔을 때 그때 느꼈던 복지의 사각지대 그거를 느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청년 지원금 또 뭐 무상 뭐 급식 이런 거에 정책을 내비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책을 읽고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100만 원이 넘어가신 건 아니고요. 아니에요? 딱 100만 원입니다. 포퓰리즘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다. 자,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요즘의 관심사 솔직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만 같은데. 솔직히 저는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네, 관심이 없었고요. 근데 이 정치인 이재명으로서는 어떤 공약을 하는지는 조금 관심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왜냐면은 제 밥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사실 이게 20대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내 밥 먹고 살 거, 고민할 거, 그런 걱정거리들 어려워요. 정치 공약을 우리가 지금 거기서 논하기에는 자리가 안정이 되면 몰라도 저도 그런 20대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간 이재명에 대해서까지 궁상밖에 안 나서 이제 생각하고 있기에는 좀 힘들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이제 이 책을 읽고 나서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사건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막상 다 알고 보면은 인과관계를 전부 다 제대로 보면은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가 딱 봤을 때 이건 올바르지가 않다 하면 아까 말했던 그 과감함이 탁 튀어나오면서 자기의 플러스 그런 시민 정식 딱 튀어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욱 해서 이제 좀 박아요. 근데 그게 이제 나쁜 건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거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다 얘기를 하고 올바른 건 올바르게 실천하기 위해서 뭐든지 동원을 하고 그런 역량이 이제 군자의 덕목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죠? 네. 자, 어떠셨어요, 희민님? 방금 얘기해 주신 게 CCBB, BBCC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거는 옳다고 하고 그른 거는 그르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이재명, 그러니까 정치인 이재명에게 느낀 점은 가능한 걸 가능하다고 하고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고 딱 이렇게 명료하게 정리를 하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능한 건 가능하다고 말하고 불가능한 건 불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아, 가능하겠구나. 이 사람이 이루어내겠구나 하는 어떤 그런 확신을 주는 사람이고,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왜 안 되는지를 설명해 주니까, 저는 뭐 수학과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논리나 뭐 인과관계나 이유 이런 걸 따지는 걸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중요하니까.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지, 왜 불가능한지를 알아야지 이게 납득이 되니까. 근데 이재명 같은 정치인이 드물었어요. 왜 정치인들은 뭐가 안 된다 그러면은 뭐 고민해 보겠다, 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안 되면 또 여러 가지 변명거리를 드러내면서 그러는데, 이재명은 딱 뭔가 그냥 곧대로 그냥 바로 그냥 꽂아 넣어버리니까, 그냥 왜 안 되냐고 바로 설명을 해주니까 너무 시원하고 답답하지 않고, 그런 점이 관심사는 아니지만 제 성향하고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좀 명료할 필요가 있죠. 때때로. 그렇죠? 헷갈리게 만들면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런 것들의 경계가 불분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도 하고, 진짜와 가짜를 가리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긴 하죠. 그런 하루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이요. 그 기초학문인 수학과의 그 성향은 그렇다. 이쪽 그 공대 성향은 어떠십니까? 예, 주변 친구들도 사실 팩트, 뭐 사실 이런 거 알아보기에는 자기 현실 살기 바쁘죠. 일해야 되고 직장 구해야 되고, 이제 4학년이면은 준비해야 되고, 공대 3, 4학년이면은 할 게 진짜 많아요. 논문, 뭐 학점 그런 거, 인턴.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정확한 팩트 체크는 안 하고 보통 이제 뉴스에서 특필이 되면은 그거를 잡고 까죠. 까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고요. 이제 좀 아무래도 좀 불건전한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도 높다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런 취지에서 북콘서트를 좀 제대로 이제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총체적인 텍스트를 이해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전파를 해주는 것도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제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 감사하다. 네, 좋아요. 그 관심사에 대한 것까지 연결시켜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각자의 관점, 각자의 일상에서 인간 이재명 이 책을 읽고 청년으로서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셨을까? 사실 저는 그 지점이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과연 뭔가 조금 희망을 걸어볼 만하다고 느꼈을까? 뭐 아니었을까? 사실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 정말 아까 그 거론했던 MZ 세대신 거잖아요. 요즘 세대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 좀 궁금한데,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세요. 어떤 기대를 가지게 되셨을까요? 현실 정치에서? 네. 사실 현실 정치에 대해서 정말로 큰 기대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간 이재명 책을 읽고 한번 궁금해져서 이재명 씨의 공약을 다 봤어요. 네, 한번 다 읽어보니까 이재명 씨가 대한민국의 산업 구조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걸고 어느 정도 걸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부분이에요? 네네네. 보니까 정치 공약 중에서 이제 어느 정도 스타트업이 이제 아이디어가 괜찮은 것 같다면은 대출금을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던가, 이런 정약, 아니면 이제 IoT 관련해서 뭔가 연결한다던가, 이런 정책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대통령 분들께서 하던 것들을 보면 이제 그 이어받는 걸 수도 있지만, 근데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대출금이었어요. 네. 사실 이제 대출을 받아서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금융업이 왜 발달을 했냐면, 이제 더 높은 상위의 단계 또는 이제 그런 걸로 발전하기 위해서 당연히 필요한 게 돈이고, 그게 필요한 게 속도전인데, 그거의 속도전을 신뢰와 판단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게 대출이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보니까 정책 초점이 좀 그런 쪽에 맞춰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 같이 발전하자. 그래서 되게 좋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누군가는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고 일단 미워하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 책을
토대로 해서 다양한 정책까지 다 살펴보셨다고 하니까 좀 대단하시다. 사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자기 분야에 대한 정책 같은 경우를 또 약간 눈여겨보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직장인의 관점에서 이재명 후보를 생각을 해보면 그 이재명 후보 같은 상사가 있으면 어떨까. 상상하기 싫은데요, 갑자기? 곤란해요. 그래서 뭘까 기승전결 딱딱 맞춰서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보고서를 올려야 할 것 같고 뭐 당연하지만요. 밥 같이 먹다가 약간 체할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는 반면 프로젝트는 믿고 맡길 수 있는 같이 따라갈 수 있는 리더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이게 보통 제가 이제 이 책을 다 읽고 그 남양주 계곡 정비 사업 간담회를 동영상을 봤거든요. 그때 한 1대 30으로 거기 남양주 주민들이랑 같이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서 인상 깊었던 말이 하나가 있어요. 욕 먹을 줄 알고 한 겁니다. 안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되게 인상 깊었거든요. 사실은 누구나 성인 군자가 되고 싶고 그리고 또 착한 리더가 되고 싶지 욕먹을 행동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게 제일 어려운 건데 그거를 또 하고 있는 게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의 증명이 또 이제 경기도지사일 때 그 이행률이 96.1%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리더라면은 프로젝트를 또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겠다. 왜냐하면 상사가 가장 프로젝트를 산으로 가게 만드는 게 모호하게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또 말을 바꾸거나 다른 맞아요. 사람한테 미루거나 그럴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처럼 이재명 후보가 다소 비난을 받을 때가 있더라도 좀 대쪽같이 본인의 이 신념을 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 상사로서 상상을 좀 해보니까 그래도 쓸데없는 질문 같은 거 안 할 것 같아요. 애인은 있나? 뭐 이런 거. 딱 목표가 있으면 그것만 뚫고 가는 이 네. 관역만 바라보고 있는 화살인 거죠. 그래도 친해지진 않을 것 같은데. 그게 또 요즘 약간 MZ 세대가 좋아하는 그렇죠. 상사입니다. 또. 네, 맞아요. 그런 면에서는 또 상상만 하겠습니다. 네, 제 상사는 아닌 걸로. 네. 어떠세요, 희민님? 솔직히 20대 그리고 학생의 입장에서 정치가 결코 재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진지하게 하면은 전혀 재미가 없어요. 그냥 가끔씩 장난, 우스갯소리, 그냥 농담 이런 거나 하는 거지. 정치는 진지하게 정치 얘기하라 그러면 진절머리 날 것 같아요, 저는. 그래갖고 맨날 TV에서는 정치인들이 물고 뜯고 씹고 막 그러는데 얼마나 진절머리가 나겠어요, 진짜. 근데 그런 정치판 속에서 하고 많은 정치인들을 봐왔는데 제 생각에는 저한테는 이재명이 그냥 마지막 지푸라기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가. 아, 진짜 이게 마지막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 지푸라기가 썩지 않고 튼튼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많은 대통령들이 있었지만 제가 항상 하고 싶었던 말이 있거든요. 그걸 이재명 후보가 달성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정치에 사로잡혀서 인간성을 잃지 않되 인간성에 사로잡혀서 또 정치를 잃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인간이 아닌 정치인을 원하지 않는 것도 맞지만 정치인이 아닌 인간을 대통령으로 삼고 싶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마음에 두고 후보 뭐 유세나 공약하는 거나 그런 거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그 명언을 잘 제조하시는구나. 그렇죠. 대꾸를 잘 활용하신다. 네. 인간이자 정치가로서의 이재명에게 바라는 바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 개인의 의견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 진짜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정말 적극 공감하게 돼요. 네. 늘 그렇게 신물나게 생각되는 그런 정치가 좀 신물이 아니라 좀 신명났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우리가 좀 농담하고 우스갯소리로 해도
그래도 우리가 불안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늘 그 불안을 그렇게 희화화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좀 이번에 해소되면 어떨까? 사실 그런 기대도 좀 하게 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혹시 이 책이 그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텔링, 한 인간에 대한 총체적인 탐구를 다룬다. 근데 그게 정말 맞았는지, 사실 그렇게 읽으셨는지도 궁금하고, 오해가 이해가 된 지점들이 있으셨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네, 이러한 스토리텔링이 한 인물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좀 되셨는지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사실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이 책의 분야, 장르가 뭔지 좀 고민을 했어요. 뭔가 평전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것 같고, 자소서, 뭐 자서전이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근데 사실 저는 이걸 보고 개론서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사람이 뭔가 학문을 전문적으로 파고들기 전에 가장 먼저 있는 게 개론서잖아요. 그거를 뭔가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전체적인 그림이 필요한 건데 이거는 이재명 후보를 알기 위해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해 놓은 개론서다. 사실 뭐 진주가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근데 이거는 이 흩뜨려 놓은 진주들을 꿰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러한 의미에서 의의가 굉장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좀 거시적인 관점이나 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심도 있게 들어가지 못한 부분도 있고 조금 이 부분은 다뤄줬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이 확실하게 좋은 거는 이재명이란 어떤 사람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게 해줘요. 사실 이재명이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고 싶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소에? 네.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 문화기획자로서 문학을 전공했는데도 계속해서 이 책에 관련해서는 북콘서트 사회를 보고 있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다른 분들도 비슷한가 이렇게 궁금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처음 보기에 이걸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왜냐면 저는 이제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몰랐으니까 지금은 파편화되어 있는 정보로 언론사들에서 때리는 정보를 보면은 되게 이재명은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하고 뭐 예, 광인 독재 곧 있으면 독재 아싸 독재다 이렇게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진짜 비춰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전체적인 맥락을 전달하는 게 되게 좋았던 이유가 사실 이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성정 자체가 좀 트러블 메이커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높은 시민 의식.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면은 아닌 거 보고 아니라고 하면은 근데 사실 근데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이 사람이 트러블 메이킹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되게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하고 되게 이제 뭔가 좋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다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왜 그런 사람이고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를 다뤄주는 책이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봅니다.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제일 그냥 좋아하는 점은 한 인물의 서사를 총괄적으로 다뤘다는 점에서 그냥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읽다 보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써왔던 일기, 그 주변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 이런 거를 다 읽으면서 상상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내가 같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의 인생을 내가 함께 산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 책 한 권을 다 읽으면. 그런 점에서 뭔가 이 책을 읽음으로써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공감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일단 그게 제일 크고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더 신뢰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그게 이 책이 저한테 준 영향을 가장 잘 대표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객관적이어야 되는구나. 수치로 이야기해야 되는구나. 사실 말해야 되는구나. 그거 아닌 거 다 알아채는구나. 네, 뭐 저 글 쓰는 사람으로서 그런 생각이 또 확 드네요. 그래야 되는군요. 그래야 되는 거고 글도 그렇게 써야 되는 거고 삶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저희가 가열차게 1, 2부를 통해서 청년이 읽은 인간 이재명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이제 뭐 마지막 소감 이렇게 네, 인사 나눠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아요.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네. 배경을 가진 세 사람들이잖아요. 처음 만나. 그쵸?
여기서 비- 지금 처음 만났잖아요. 20대긴 하지만 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생각이지만 어떻게 보면 서로 비슷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되게 신기한 경험이기도 했고 많은 걸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많은 것을 배운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북 콘서트 공개적인 장소에 나와서 제 생각을 얘기한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잘못 말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저는 너무 많은 그런 이제 불안이 좀 들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대화를 해볼 수 있어서 또 너무 재밌고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40년 만에 처음 친구들을 만나서 즐거웠어요. 네. 사는 게 이렇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책을 통해서 뭔가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다는 게 되게 즐겁네요. 네, 저도 사실 그런 생각을 했고 저보다 또 다 나이가 연배가 많으신 분들과 함께 하다가 이렇게 또래를 만나니까 훨씬 더 즐겁고 저희 텐션이 뭐 폭발하는데 아쉽게 여기서 마무리를 짓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함께 해주신 세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영상으로 함께 해주신 독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2022년 새해는 인간 이재명과 함께 시작하시고요. 네, 또 이 책을 널리 좀 알려주시고 이 책이 추구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박수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